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잡은 내용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제 글로벌 전기차의 경쟁이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 혁명의 수혜는 어디인가? 해서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요 세 종목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본격적인 경쟁과 성장 그리고 에너지 혁명이죠. 결국은 녹색 혁명의 수혜주로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세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찾아낼 것인지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특집이니까요. 좀 편하게 들으시고요. 네. 추석 이후에 결국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우리가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조정받을 때 그동안 이제 조금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스러워서 못 사던 분들도 방향이 확실하면 이런 어떤 남들이 막 혼란스러워가지고 아니면 뭐 공포에 젖어가지고 막 던지는 물량들을 그런 구간에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여기서 막 수익 내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런 종목군들이. 뭐 내용 들어가 보면요. 이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징벌적인 어떤 규제를 걸면서 이 전기차를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이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과 이 시장의 어떤 확대는 결국은 이제 각국 정부들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뭐 현대차라든지 뭐 GM이라든지 폭스바겐이라든지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서 전기차를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면 징벌적인 어떤 그 규제를 가하니까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뭐 진짜 망할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각국 정부들이 뭐 유럽만 뿐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트렌드고 흐름이다. 근데 그게 이제 각 기업들이 뭐 대대적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한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좀 먼저 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선진국 대비해서 뒤졌기 때문에 그걸 한 방에 역전시킬 방향으로서 또 이제 전기차 분야를 굉장히 육성하는 어떤 측면도 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 시장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어떤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리포팅 신한증권의 리포팅입니다. 제가 리포팅 여러 개 섞어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었고요. 친환경에 대한 자산 시장과 소비자의 인식도 사상 최고 수준이다. 연초부터 지금 ESG나 기후 환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로 타임즈에서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환경운동가 툰베리가 꼽힐 정도다. 그래서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자산시장에서는 전기차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유인은 단순한 뭐 경제성 논리를 뛰어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아마 5년 내로는 전기차를 사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타고 있는 차를 좀 만족하기 때문에 당장 전기차를 살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저도 5년 내로는 살 것 같고요. 이유는 명확하다. 환경 문제가 체감되기 때문이다. 육지 해양의 연평균 기온은 최근 급상승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2016년도 플러스 0.99도, 2019년도 0.95도씩 기온이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40년 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죠. 이거는 뭐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파리 협약에서 요 각국 정부가 이제 협의하기로 1.5도 제한하기로 협의를 했는데요. 뭐 이런 어떤 협약에서 이제 미국이 막 탈퇴하고 막 그랬죠.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까지 급성장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내연기관 금지 정책을 실현하라는 시점과도 일치한다. 그래서 친환경 모멘텀의 본격화.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확대 목표 시기가 2030년. 그래서 이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이제 셀트리온 그룹을 왜 투자합니까? 적어도 2030년까지는 그 풀리는 특허권의 어떤 시장 규모가 100조 원 이상인데, 그 바이오시밀러, 그걸 이제 만드는, 타겟팅하는 시장의 최선봉에 있고 가장 높은 점유율과 퍼스트 무버의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기 때문이에요. 5년, 10년 뒤에 어떻게 흘러갈지가 눈에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설명드린 게, 전기차 시장도 10년 내다봐도 확실하다. 바이오시밀러 성장도 확실하고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도 확실하다. 그러면 시장 지위 측면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이 성장에 동행할 수 있는 확실한 투자다. 바이오시밀러 1위 셀트리온, 전기차, 배터리 1위 LG화학.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최근에 흔들리는 LG화학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지. 어쨌든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이제 LG 배터리 부분, 그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겠죠? 그럼 그때 되면 그쪽으로 자금을 다시 밀어 넣으면 되죠. LG화학 갖고 있다가 그때 되면 이제 LG 그 배터리 그 사업 회사 쪽으로 포트를 변경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은 LG화학으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IPO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이 지금 대세 상승장인데, 이 대세 상승장의 구간에서 전 세계 1위 기업을 그냥 손 놓고 있는다.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죠. 최근에 외국인들 쓸어 남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 조사 기관에서 전망하는 지역별 친환경차 전망. 친환경차입니다. 그냥 하이브리드 뭐 다 합쳐가지고 2019년도 505만 대.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죠. 2025년도 2187만 대. 그러니까 이 성장은 당연한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것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 지지부진하다. 매수 기회죠.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2018년도, 2019년도 한 2분기까지 조금 그랬던, 셀트리온이 좀 그랬던 그 시기가 매수의 적기였듯이,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친환경차, 전기차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올해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이러면 매수 기회라는 거죠. 연평균으로 해서 30년까지 23%의 성장률을 나타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시장 보면 중국, 유럽, 미국. 현재는 이제 중국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유럽, 그리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큰 시장으로 나타나면서 중국의 버금가는 규모를 나타낼 걸로 보여집니다. 2030년 정도 되면 전 세계 4,766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네요. 친환경차, 전기차 포함해서요.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기차가 되겠죠? 이제 일본이 하이브리드를 좀 많이 고수하는데요. 그래서 언젠가는 전기차로 다 돌아서겠죠. 하이브리드를 언제까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수요처별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전망을 보면요. 이 전기차용이 이제 압도적입니다. 최근에 뭐 ESS 쪽도 커져가는 분야긴 한데요. 왜냐하면 뭐 지금 뭐 태양광, 뭐 풍력 막 이런 게 막 뜨죠. 그러면 태양광,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어디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ESS 요거거든요. 요것도 이제 당연히 커지는 분야겠구나 생각 들죠. 근데 전기차 시장보다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 전기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IT용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은 하죠. 근데 뭐 전기차에 버금갈 수는 없는 거고요. 전기차에 워낙 많은 어떤 물량이 들어가고 또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 차가 다 거의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지금 침투율 자체가 한 2%밖에 안 되는데 그 침투율이 10%, 20%, 30%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돌아다니는 자동차의 30%가 전기차로 생각해보세요. 배터리의 수요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이 계열이 좀 다르게 있어요. NCM, LFP 그리고 NCA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배터리에는 이 양극재 그리고 전해질 이렇게 이제 화합물이 이제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주로 만드는 어떤 계열은 NCM 계열이에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업체들이 다 만들고 있는 거고 중국 업체들도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려고 이제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게 결국은 더 좋은 효율을 내기 때문에 그 주행거리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낮은 무게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대세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의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 안정성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ESS 쪽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쪽이 약간은 좀 안정성 부분이 그 부분에서는 좀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이 NCA라는 요건 이제 A가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이건 리튬, 코발트, 망간. 요거는 리튬 인산철이라는 이 중국의 이제 초창기 배터리 업체들이 주로 생산을 했는데 CATL이 이제 주로 생산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제 에너지 밀도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안 되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주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 테슬라가 이제 차량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초창기 이제 이 계열을 이제 선택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CATL과도 아마 대량으로 합작을 하면서 공급받는 게 왜냐면 대량으로 장기 공급을 맺게 되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계약을 맺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쪽을 선택할 것이다. 이쪽에 대한 기술을 조금 높여서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것도 할 것이다 해서 NCM이라는 이 강력한 에너지 밀도를 높인 이 한국 업체들의 배터리 수준에 버금가게 만들 것이다. 가격은 낮으면서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히 이제 그 비교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 업체가 현재로서는 기술력에서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자신의 어떤 주도권을 지기 위한 어떤 뭐 그런 어떤 기술 그런 어떤 발표들을 하기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국 업체가 득세하는 거는 2030년까지는 제가 분석해보면 거의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뭐 LG화학, 삼성, SDI 어떤 방향성 뭐 무너지기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테슬라가 뭐 배터리 내재화한다, CATL이 테슬라랑 같이 뭐 개발을 해가지고 뭐 전고체 뭐 그런 것들을 뭐 개발한다. 이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 리포트 조금 더 보면요. 코비드19 이후에도 전기차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 코비드19 충격에도 전기차 모멘텀은 유효하다. 유럽, 중국의 전기차 육성 의지는 지속될 전망이고 미국의 연비 규제 완화는 파리 협정 탈퇴부터 예견된 사항이었다. 완성차 업체들은 과거와 달리 친환경 정책에 대한 저항이 크지 않다. 정책 지원 없이도 경쟁력을 확보한 전기차 업체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의 공급 공세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경쟁을 미룰 수가 이제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 현대차가 이제 이 플랫폼 기반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 전기차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속속들이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2차 전지의 과점적 지위에 대한 우려와 반론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죠.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제한적이다. 경쟁사의 부상, 중국 아까 이제 CATL의 뭐 LF 이제 리튬 인산철료 배터리 이런 어떤 고객사의 내재와 의지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과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 LFP 배터리는 소재의 낮은 화학적 포텐셜을 감안해 저가형 모델에 한정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판단한다. 완성차의 배터리 내재화 가능성도 낮다. 배터리의 역할이 엔진과 다르게 에너지 저장으로 한정되며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영역이 복잡해지면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되죠. 내재화해가지고 그거 그래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제조업 밸류 체인을 늘리는 배터리 내재화는 투자 부담이 너무 크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모듈형 아웃소싱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밸류 체인으로 둬야지 이거를 내재화 시켜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성을 만들 거예요. 예, 지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외부에서 엔진은 자기들이 끼고 만들지만 주로 외부에서 대부분의 어떤 부품들을 조달하고 이렇게 밸류 체인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들이. 그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 그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비, 카펙스를 계속적으로 투입해야지만 뽑히는 그 배터리 사업을 내재화한다. 저는 부정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번에 배터리에 대한 우려 혹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기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주가 등락을 한번 보면요. 이게 이제 스토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전기차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시장이 형성된 시기는 2010년 전후다. 글로벌 제조업 강국인 미국, 중국, 독일의 의도가 맞물려 전기차 시장이 형성됐다. 첫 도전은 미국이었다. 테슬라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이 이때 이제 생겨났죠. 주목을 받았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잠재력이 확인됐다. 이후 중국은 전기차 굴기를 통해 내연기관 시대를 뛰어넘어버리고 바로 전기차 시장에 안착하려는 목표를 정했다. 대표적인 기업은 비아디다. 95년 설립된 중국 배터리 업체로 2003년 친추안 자동차를 흡수 합병한 후 2010년 순수 전기차 E6를 출시했다. 독일은 2015년 디젤 스캔들 이후 가장 급진적으로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할 정도다. 이런 3강의 노력으로 전기차는 향후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 약속된 승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최대 수혜주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다. 전기차 산업이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인 확대기에 진입하면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성장성이 두각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이 전기차 시장의 투자 본격화 형성 시작이 가장 수혜주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2010년도 그때 막 태동할 때 벤처 회사들 생길 때 테슬라 같은 그때 이제 테마주였어요.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테마주였죠. 전기차 관련 주들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2014년에서 17년도 요 구간에서는 정책에 의한 수요가 발생되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국내 이제 배터리 기업들도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2017년도에 굉장히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였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에코프로, 뭐 LNF, 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런 거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했죠. 미국, 중국의 전기차 시장 성장 가속화로 수주 기대가 증폭되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의 성숙도와 주가 흐름을 세 구간으로 나눠봤다. 첫 번째 구간은 2014년에서 17년도.
전기차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시기다. 2012년 출시된 테슬라의 모델 S는 13년에 2만 대, 14년에 3만 대 판매를 기록했다. 2015년 하반기에는 SUV인 모델 X도 출시해서 세그먼트가 확장됐다. 테슬라의 힘으로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는 14년도 12만 대에서 17년도에 19만 대로 유의미한 성장인 연평균 20% 성장을 보였다. 뭐 중국은 더 극적이죠. 14년도에 6만 대였는데 17년도에 61만 대, 10배가 커졌어요. 매년 평균 2배씩 증가했다는 거예요. 성장을. 중국은 그냥 막 정책으로 밀어붙이면 그냥 강제화시키면 되는 거죠. 미국은 고가의 전기차가 생커가 시장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대체하는 현상이 뚜렷했고, 테슬라가 굉장히 럭셔리 스포츠카였잖아요. 결국 처음에 나올 때.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국영기업들의 초저가 전기차 모델들이 범람했다. 당시에는 양쪽 모두 국내 배터리 회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거나 수혜를 주는 일은 없었다. 다만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면서 수주 기대감이 증폭이 됐다. 수주 기대감이 증폭됐죠. 그리고 이제 이 구간입니다. 이때 이제 조정을 보였어요. 대부분의 우리 이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이때 조정을 보였죠.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우려 반영. 작년 이제 상반기까지 조정이었어요. 정책 변동성 확대와 게임 체인저의 부재. 이 구간은 2018년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 해당한다. 정책 기대감에 솟구쳤던 전기차 관련주들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예상보다 전기차 수요의 변동성이 컸는데 각국의 보조금 정책에 따라서 판매량이 급등락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에 따라서. 보조금 주니까 막 사고, 줄이니까 덜 사고, 이런 게 이제 막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향에 대한 또 막 고민, 우려를 했는데 방향은 걱정할 필요는 없었던 건 속도의 문제였던 거죠. 속도. 그래서 이제 미국 핵심 플레이어 GM이, 테슬라 이런 GM이 판매가 목표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의 이제 볼륨 상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뭐 1년에 뭐 10만 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어떤 그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뭐 못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급 과잉, 수요가 조금 변동성이 큰데 이런 부분들이 이 관련 주들의 어떤 조정을 좀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결국은 단기적인 공급 과잉, 수익성 부진으로 이어졌고요. 테슬라만 보면 알 수 있죠. 막 적자가 막 엄청 났고 재무구조 부실해졌고 공매도는 막 폭격에, 주가는 막 바닥을 막 계속 기고 있고 그게 불과 작년 상반기까지였어요. 주가 한번 볼까요? 아니 뭐 주가는 뭐 나중에 이제 HTS로 한번 보시면 되니까 테슬라가 작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굉장히 안 좋고 바닥을 기고 있었다.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친환경 정책은 자생적인 어떤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정책에 따라 이제 시장이 휩쓸리는 경향이 강했죠. 전기차 산업의 경제성이 내연 기관 대비 아직 열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면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의 2000년부터는 이 세 번째 구간 이제 확산기예요. 본격적인 확산기. 그러니까 테슬라 비롯해서 다른 배터리 기업들,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손익 분기점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이제 그 기점이 됐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유럽 국가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삼성 SDI,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주요 타겟 시장이 어디예요?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 시장이 이제 본격 열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전기차 시대의 어떤 개막이, 주요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도 이제 유럽에 포진돼 있고 그 기업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부 유럽 연합의 이제 전기차 육성 지원 정책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굉장히 강해요.
2021년까지 자동차 주행 거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g당 95g으로 제한했으며 최근 2030년까지 59g/km까지 강화. 그래서 1g당 96.5유로의 벌금을 제조업체에 부과할 예정이다. 굉장히 무서운 어마어마한 징벌적인 어떤 이 벌금안이 이렇게 좀 정체화됐기 때문에 뭐 각 기업들이 이 전기차를 이제 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도 이렇게 보시면 유럽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4조 2천억 규모의 보조금 지급을 승인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인프라도 이제 개선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폭발적인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로의 확산 시기로 돌입했다. 그게 바로 2020년이다. 그래서 보시면 유럽 국가별 디젤 규제 현황을 보시면 프랑스 파리 18년부터 노후 디젤 차량 도심 진입 금지, 24년부터는 모든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 금지. 영국 런던 뭐 디젤 차량은 완전히 그냥 뭐 걸어 다닐 수가 없겠네요. 이래가지고 유럽의 막 자동차 메이커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막 디젤차 막 남은 거 다 팔아 제끼고 그랬던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럽은 이제 조만간 진짜 디젤차를 아예 판매를 할 수가 없는,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징벌적인 이제 정책들이 이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로의 시장으로 빨리 진입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 전망을 보면요.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삼성 SDI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중국 쪽도 있죠. 근데 해외 생산 비중이 70%예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한 7, 80% 정도. 그리고 LG 화학 같은 경우는 미국, 폴란드, 중국 쪽에 있는데 보시면 90%를 넘었어요. 엄청나죠.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국내 배터리 3사는 거의 대부분을 다 해외에서 만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해외 현지에 만들어야지 또 보조금도 받고 그쪽 자동차 메이커가 몰려진 지역에 만들어놔야지 원활하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해외 생산 비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지금도 지금 엄청 높은 수준이죠. 글로벌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한국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이쪽도 그렇고 이 차세대 향후 자동차 시대를 이끌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을 하고 바이오시밀러도 압도적인 우리나라가 1위고 두 개 기업을 합치면 무서운 민족인 것 같아요.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만든 거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가 만들었고 또 이제 우리 세대가 또 혜택 보고 또 향후의 세대는 또 제가 또 만드는 거고 뭐 그런 게 되겠지만 참 자축일까요?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전기차 고객사 현황을 보면요. LG 화학이 압도적이죠. 거의 대부분의 고객사를 다 끼고 있죠. 유럽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르노, GM, 포드, 현대, 기아, 다임러, 폭스바겐, 아우디. 삼성이나 SDI도 많이 갖고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제일 적네요. 저는 투자 매력이 LG 화학이 제일 높다고 봐요. 파나소닉, CATL, 고객사 현황 보시면 뭐 LG 화학이 압도적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1위죠. 1위 어떤 지위를 공고히 다지는 흐름으로 가게 될 걸로 봐요. 워낙 이제 기술력도 압도적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고하게 다져진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지위가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요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리포팅 내용인데요.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배터리 산업은 향후에 또 모듈형 아웃소싱 구조가 예상된다. 셀 업체들의 헤게모니는 지속될 것이다. 이제 신한 금융투자 이제 리포팅인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서 내재화하거나 생산 아웃소싱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당사는 배터리가 내재화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거나 극히 부분적으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한다. 흔히 배터리와 1대1로 비교되는 내연기관 엔진과 비교해보면 엔진은 완벽한 내재화 대상입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엔진과 배터리의 차이는 완성차 입장에서 분명합니다. 자동차 성능의 모든 기본적인 요인이 엔진에서 시작하죠. 출력, 토크, 연비, 주행질, 최고속도, 배기량, 연료 종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동차 구입 시 고려하는 대부분의 요인이 이 엔진에서 결정이 돼요. 하지만 배터리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긴 하지만 단독적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역할이 에너지 저장으로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주행 거리와 출력에 영향을 주지만 토크, 전성비 등 설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스펙들은 모터, 인버터 등 타 핵심 부품들과 연계돼서 결정되는 거예요. 배터리 원가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고요. 원가 전망이 어려우면서 새로운 핵심 소재 개발 등 R&D 영역이 복잡해서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LG화학만 지금 보십시오. 3, 4조씩 연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완성차 입장에서는 기존의 모듈 아웃소싱 부품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아웃소싱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완성차 업체들의 향후 투자 영역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내연기관 기술과 디자인에만 투자를 집중하지 않고 모빌리티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플랫폼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배터리 이거 내재화 시키려고 연간 수조 원씩 매년 쏟아부어야 돼? 핵심 소재 막 개발하고 원가 막 이거 계속적으로 이제 R&D 해야 되고 낮추려고 비효율적이죠. 지금 테슬라가 이 부분 내재화하는 것보다는요, 자율주행 플랫폼에 대한 투자,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이제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투자가 더 중요하고 효율성이 높지 않겠어요? 생각해보면 LG 화학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게 화학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 생산을 오랜 기간 하면서 수율을 높이고 생산 기술을 높이는 어떤 그 기술을 수십 년간 LG 화학이 쌓아왔기 때문에 LG 배터리라는 거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거지. 갑자기 테슬라가 내재화식, 솔직히 저는 그거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성차 입장에서 제조 밸류 체인을 늘리는 배터리 내재화는 투자 부담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LG 화학이 컨퍼런스 콜 하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좀 보세요. 전기차 시장 전망 및 침투율입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에 이제 침투율이 3%, 올해가 한 전망이 한 5% 정도 되네요. 이게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제 배터리 차, 그러니까 거의 뭐 전기차 쪽이긴 한데 이거 다 합쳐서요. 그래서 323만 대 출하. 이게 지금 5% 침투면 이게 지금 24년도에 한 16% 침투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30년 정도 되면 이게 침투율이 몇 %일까요? 이게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럼 배터리가 지금보다 엄청나게 더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 수요를 공급이 못 들어가잖아요. 배터리 쪽이. 이게 뭐 자동차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ESS 쪽, 뭐 IT 쪽도 들어가고, 정말 뭐 거의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제 2차전지 충전해서 쓰는 분야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LG 배터리 부분의 매출도 뭐 사실 작년에 8.4조, 올해 뭐 10조 넘는 수준, 24년도 되면 30조 원. 야, 이거 영업이익률 그냥 10%는 안 되겠지만 5%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어떤 성장을 보일 게 명확 관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아니, 배터리 업체들 주로 보면 캐파 지금 늘리는 거 LG,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올해 이제 요 캐파 자체가 LG화학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예, 보시면 여기 CATL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예, CATL하고 비교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89, 65 별 차이는 없지만 점점 더 캐파 차이가 늘어나요. 지금 벌려놓은 것들 본다면. 그래서 25년도 되면 173, CATL이 124.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국내 배터리 회사 SK이노베이션, SDI 비해서도 LG화학의 어떤 캐파는 압도적입니다. 예, 압도적이에요. 파나소닉도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늘리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요. 기술력 측면에서는 LG화학이 앞선다고 평가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 배터리 기업 중에서 저는 탑픽은 LG화학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대규모 플랫폼 수주가 매출로 실현될 전망이다. 그래서 상반기는 수요가 좀 부진하겠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량 2차전지 투자 회수기에 진입할 전망이다. 수주잔고 150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대규모 플랫폼 수주가 매출로 실현될 전망이다. 플랫폼 수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대차 얘기 드리면서 현대, 기아, 르노, GM으로 한정됐던 고객군이 본격적으로 다각화될 시점이다. 테슬라의 사례에서 확인했다시피 전기차 초입 국면에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확장성이 중요하다. 테슬라고 매출과 이익 안 나와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올해부터 막 돈을 이제 막 회수하기 시작하죠. 급격하게 이제 내년에 더 급격하게 회수할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초입 국면에서는 확장성을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LG화학의 2차전지 납품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 국면에서 가장 선행돼야 할 이슈이기 때문에 탑픽으로 제시를 한다. 이렇게 신한증권에서도 탑픽으로 이제 꼽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LG화학 밸류에이션 결정의 핵심 쟁점은 CATL과의 피어 밸류에이션 비교다. CATL이 얼마나 밸류를 받고 있는지가 LG화학 밸류에이션 결정의 핵심이다. 그동안 CATL의 밸류에이션이 LG화학 대비 할증됐던 이유는 고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1위 프리미엄. 두 번째,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에 대한 편중된 보조금 지원. 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밸류에이션 할인의 근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은 중국이 아닌 LG화학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럽 시장이며 2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될 중국 정부의 배터리 보조금 역시 연간 최대 2조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유럽 그리고 LG화학, 유럽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이제 매출액 흐름을 보면요, 작년에 이제 28조 원, 올해 32조 원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거기서 보시면 석유화학 부분은 매출이 정체돼 있죠. 근데 전지 부분은 보시면 매 분기 올라가죠. 보십시오. 2019년도 1분기부터 계속 매 분기 늘어나죠. 그렇죠? 작년에 8조 3천억, 올해는 12조 원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지 부분의 이익도 마찬가지로 과거 이제 계속 적자를 내다가 보시면 올해 2분기 1,500억 흑자, 3분기 예상 1,700억 흑자, 4분기 예상 2,200억 흑자, 올해 한 5천억 흑자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배터리 부분에서만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투자 회수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급격한 이제 확장기. 그래서 LG화학을 탑픽으로 저는 꼽고 여러분한테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삼성 SDI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전 세계 배터리 점유율은 이제 LG화학 대비해서 훨씬 낮지만
배터리 비중이 사업 매출에서 80%를 넘고 있어요. 이게 이제 IT 쪽에 들어가는 그 2차 전지 배터리도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체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비중 80%를 넘어설 한국 대표 2차 전지 플레이어다. 전방 산업인 전기차와 ESS 이 성장에 따라서 이 동사의 매출 중 2차 전지 사업 비중은 19년도 76% 수준에서 20년도 78%, 내년에는 83%를 넘어설 전망이다. 2차 전지 사업 중에서 중대형 전지 부문, 이제 전기차 쪽이겠죠? 19년도 43%에서 21년도에는 5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LG화학은 이제 중대형 부분이 이제 압도적인 거죠. 이는 주요 수출처인 유럽 전기차 OEM들의 대중화된 차종 모델이 본격화되고 유럽 내 운송 수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인한 순수 전기차 판매 비중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용 전기 트럭 모델 확대와 신규 스타트업들의 전기차 양산 진입에 따라 검증된 배터리 셀을 요구하는 것도 동사 성장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전기차 배터리 수요 확산에 따른 배터리 제조 원가 개선으로 인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경제성이 부각되는 것도 또 다른 기회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흑자 전환 카운트다운, 이게 또 주가의 모멘텀이 크겠죠. 그래서 사실 LG화학 대비 주가가 조금 미진했죠. 올해 코로나 이후로 SDI가. 근데 LG화학이 흑자 전환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SDI도 조만간 흑자 전환이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제가 볼 때는 튈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의 투자는 저는 LG화학과 삼성 SDI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율을 약간 조절하면서. 그동안 고객사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맞춘 캐파 증설 및 개발 비용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영업 적자를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하반기 유럽 전기차 고객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정비 부담을 넘어서는 가동률 개선과 함께 영업이익,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 연간으로 한 자리 중반을 넘는 영업이익률, 한 자리 중반을 넘는 흑자가 예상되면서 중대형 전지 부문의 EBITDA는 1.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EBITDA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제 수익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때 쓰는 어떤 지표고요. 이제 어닝 비포,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 법인세라든지 뭐 이자 비용, 뭐 감가상각 이런 거를 빼기 전에 그런 어떤 현금 흐름을 영업이익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1.4조 원이라는 건 굉장한 어떤 그 이제 수익 창출력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연간 15에서 2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캐파 증설을 위한 내부 현금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순환이 기대된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흑자 전환되는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주가 업사이드 상승이 좀 벌어질 거다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전기차용 전지 매출액 10조 원을 예상한다. 그래서 LG화학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한참 적고 점유율이 적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SDI는 그래도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LG화학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근데 이제 뭐 전략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LG화학이 하는 행보가 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수익성 위주로 수주를 받는 것보다는 지금은 확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 분야를 점령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탑픽은 LG화학이다. 세컨 쪽으로 SDI를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21년 7월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공장 50만 대 규모군요. 가동될 예정이다. 이는 유럽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재편할 전망이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가 전기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21년 삼성 SDI는 젠5 배터리,
출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이제 이런 어떤 배터리인 것 같아요. 젠5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20% 개선되며 이 밀도가 높아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가도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삼성 SDI의 전기차용 전지 매출액은 20년 3.8조 원에서 24년 10조 원으로 매년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그래서 삼성 SDI 이제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한 작년 10조에서 올해 11조,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하진 않아요. 예. 전지 부분이 작년에 7조에서 올해 한 9조 정도 매출액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LG화하고 다른 어떤 포지션이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IT, 예, 소형 이제 전지 쪽, 요쪽에 대한 포지션이 상당히 커요. 작년엔 더 컸죠? 2차 전지 대형, 중대형 쪽보다. 전기차 ESS 쪽이 이제 중대형이거든요. 예, 작년에 3조 정도 냈고 이쪽에서 올해는 4조 9천억 정도. 그래서 요 포지션이 조금 크진 않다는 거. 2차 전지는 사실 IT 기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핸드폰이나. 그렇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매출 구조인데요. 반면에 2차 전지 ESS랑 전기차 쪽은 이게 뭐 경기하고 별 상관은 뭐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방향성은 뭐 뚜렷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쪽이 조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포지션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LG화학이 조금 더 투자 매력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관련된 얘기입니다. 현대차도 저는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흐름을 좀 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리포트 제목을 보시면 글로벌 전기차 1위 꿈이 아닌 이유다.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1위를 이제 목표로 도약하겠다. 사실 현대차가 이제 친환경차 쪽에서 수소 쪽에 너무 수소차 쪽에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이제 전기차 쪽에 기술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예, 이런 흐름 속에서 회사의 역량을 이제 전기차 쪽에 좀 올인하겠다. 뭐 수소차 쪽에서는 뭐 당연히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적인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쪽까지 이렇게 글로벌 1위로 도약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 주요한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 내용을 좀 보면요, 유진증권의 이제 리포팅인데요. 2030년부터 전 세계 각지에서 내연 기관차가 점진적으로 퇴출되기 시작했다. 새롭게 열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경쟁은 완성차 업체 명운을 좌우하게 되죠. 향후. 왜냐면 내연기관차 퇴출되니까. 한편 전기차 시대로의 이행은 핵심 밸류 체인의 상당 부분이 2차 전지 시장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올해 LG화학, 삼성 SDI 등 2차 전지 선도 업체와 이제 현대차의 시가총액이 뒤바뀌는 결과로 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의 어떤 헤게모니를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쥐게 된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 있고, 뭐 테슬라는 이제 뭐 다르죠. 그래서 다른 완성차 업체에 대한 밸류를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하기 시작했죠. 내연기관 업체들한테. 근데 그런 내연기관 차 중에서도 당연히 앞으로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뭐 독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한 개 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완성차 기업 중에서 전기차 시장을 선도할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를 시장은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시장은 폭스바겐과 현대차를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14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2025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해서 글로벌 1위 업체가 도약하겠다는 역사적인 전기차 올인 선언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이재용, 구광모, 최태원 회장과 미래차 전략과 관련해서 연쇄 회동을 가짐으로써 국내 대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해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밸류 체인 전체의 동반 성장 시나리오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부분 지금 글로벌 4위 정도 되거든요. 큰 차이는 없어요. 테슬라 빼고는 큰 차이는 없고 고만고만한데 현재 4위 정도. 21년도 내년부터는 경쟁력 강화 본격화될 것이다. 2020년 5월 누적 기준으로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7.2%. 테슬라, 폭스바겐, 르노, 닛산 그룹에 이은 4위. 하지만 설계 완성도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경쟁력이 높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긴 한데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가장 보편화된 노르웨이의 자동차 협회 NAF의 전기차 주행 거리 테스트에 따르면 공식 인증 거리 대비 실 주행 거리와 겨울철 주행 시 항속 거리 감소폭이 가장 적은 모델이 현대 기아차의 코나 니로 전기차이다. 현대차 그룹은 2021년 코드명 N2를 시작으로 이 전기차 GMP 기반의 이제 플랫폼이죠. 전기차 모델을 양산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코나 니로 전기차 대비 차체가 크고 무게가 무겁지만 에너지 효율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며 넓은 휠 베이스와 내부 공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될 전망입니다.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시장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모델이 될 걸로 보고요. 올해 현대차 그룹 전기차 판매 증가의 숨은 공시는 이제 포토본고 등 소형 전기차, 상용차, EV 쪽이다. 현대차는 이런 어떤 그 소형 상용차 EV와 중형 FCEV 이런 어떤 수소 연료 전지차죠. 이런 라인업 확보를 통해서 상용차 영역에서도 친환경차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니콜라가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좀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협력체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니콜라가 이제 현대차의 수소 트럭 관련해 가지고 협력을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는 부분은 현대차의 위상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높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 전략은 완성차 2차전지 업체에게 모두 윈윈이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걸 한번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폭스바겐을 필두로 현대, 기아차, GM 등 다수의 대형 완성차 업체들은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기존에는 내연기관 플랫폼을 번영해서 출시한 모델이 대부분이었다. 플랫폼 전략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가 절감. 전기차 전용 부품을 대량 양산할 수 있거든요. 이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는 건 거기에 딱딱 끼워 넣을 부품이 딱 모듈화 된 거죠. 스탠다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부품을 대량 양산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 효율적인 설계가 가능해진다는 거. 일반적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팩 가격은 킬로와트당 190, 200달러 수준인데 배터리 가격이 100달러까지 하락하면 순수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경제성이 동등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적용할 거고 생산 단순화로 인해서 대당 1,800, 2,400달러가 절감되고 조립 최적화로 500달러가 절감된다고 합니다. 배터리 추가 비용분의 절반 가까이가 플랫폼 적용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이 플랫폼 적용의 중요한 또 두 번째 이유는 배터리 업체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수주 계약의 납품 가시성 향상. 이제 기존에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완성차 전기차량 대규모 수주를 확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각국 정책 및 완성차의 투자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판매량이 막 예상과 다르게 막 급변한 거죠. 이거 한 10만 대 팔릴 줄 알았는데 2, 3만 대밖에 안 팔리고. 그러면 이제 수주를 한 거하고 납품이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플랫폼 중심으로 수주를 하면요, 단일 모델의 판매량에 대한 노출도가 줄어들죠.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완성차 입장에서는 대규모 투자한 전기차 플랫폼의 고정비를 만회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모델이 실패하더라도 후속 모델 출시를 가속해야 하는 구조다. 모델별 판매량 변동과 상관없이
배터리 납품 규모가 고정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편해요. 모델별로 수주하는 거, 아이오닉, 뭐 코나, 이제 뭐 GM의 볼트 뭐 이런 것들은 이 개별 성과에 따라서 납품이 연동되는 거죠. 아이오닉이 뭐 많이 팔 줄 알았는데 뭐 2, 3만 대 팔리고, 뭐 코나가 예상보다 좀 많이 팔리고, 볼트가 예상보다 좀 적게 팔리고,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 납품이 연동되니까 이게 원활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조금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플랫폼별로 그냥 수주를 해버린 거예요. 이런 eGMP, 요 현대차 이제 그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완성차 전체 실적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 개별 성과에 납품이 연동되는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 이제 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클 수 있지만, 배터리 업체에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배터리 업체에 조금 더 실적의 어떤 리스크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성차 2차전지 업체 모두에게 이 플랫폼 전략은 윈윈하는 그런 어떤 성과를 준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최근에 이제 나온 전략 보면 수소 연료 전지차 25년까지 11만 대, 전기차 56만 대를 이제 판매하겠다. 25년도 현대차 56만 대, 기아차 29만 대, 총 합산 85만 대를 팔겠다. 이런 어떤 발표를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 자체가 지금 현재 친환경차 쪽에서 전체 판매량은 작년에 뭐 거의 한 700만 대 수준 됐는데요. 거기서 친환경차 판매량은 한 7만 대 정도. 대부분 이제 유럽에 판매된 거겠죠.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37만 대. 토요타가 6만 대, 르노 닛산이 8만 대, 폭스바겐이 8만 대. 그러니까 뭐 수량이 좀 똑같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4위라고 하는데 그냥 뭐 테슬라 다음으로 2위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일본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기차의 어떤 전환 자체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대 기아차와 폭스바겐이 이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괄목할 만한 점유율을 향후 차지하지 않을까. 이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테슬라보다 나중에 보면 현대 기아차,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물량 공세로 쫙 나가잖아요. 정말 중저가 라인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 수량 기준으로는 나중에 현대 기아차 혹은 폭스바겐이 1위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바라보고 최근에 현대 기아차, 현대차 그룹에 대한 수급들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 작년 12월이죠. CEO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5년 동안 60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미래사업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 20조 원 중에서 절반가량인 9.7조 원이 전동화 투자, 전장 쪽 전동화 투자에 이제 사용될 예정이고,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에 9.3조를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에도 현대차의 미래사업 투자는 진행될 전망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자율주행 관련 회사, 뭐 앱티브 이런 합작 회사도 만들고요.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도 막 상당히 좀 협력 관계를 다지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현대차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차곡차곡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시장이 이제는 주가에도 반영시켜 주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수소차 쪽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향후에 커질 수도 있어요. 보시면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양산 체제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6.9조 원, 7조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미 이제 현대차의 수소 트럭은 니콜라는 뭐 만든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미 수소 트럭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차 시장은 뭐 현대차가 뭐 압도적으로 1위죠. 예, 주도를 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갖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런 이미지를 갖춘다는 거는 친환경차에 대한 이미지까지 확장돼서 전기차 판매까지 상당한 연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소 트럭도 전용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예. 좀 멋있지 않나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친환경차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과 경쟁에 따른 이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세 종목 모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린 거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거의 1시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신박사의 꿈의 주식 동행 채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요 화면처럼 보름달처럼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아들내미 저란 사진을 좀 가져온 건데요. 네, 하여튼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